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거는 중거법 결정의 일반 원칙입니다. 중거법 결정의 일반 원칙은 이제 주관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있고요. 객관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관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중거법 결정도 당사자들의 약정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중거법이 결정되고, 그리고 뭐 그게 안 되면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을 따라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관주의가 채택하고자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뭘 적용하고 싶어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적용 기준이다 라고 보는 게 주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객관주의예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 혹은 채권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요소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중거법을 결정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보통 이제 주관주의에 의해서 양 당사자가 중거법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계약과 가장 밀접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계약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형태라고 하는 건 계약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면 프랑스법이 중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곳이 어디냐, 그럼 그 계약 체결된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보겠다가 계약 체결지법이고요. 계약 이행지법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디서 이행이 되느냐,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곳이 어디냐, 그것에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중재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지법은 중재를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그 중재를, 상사 중재를 하는 그 장소의 법을 중거법으로 하겠다가 이제 중재지법을 바탕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의 섭외사법, 국제사법의 제9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될 중거법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관적이지만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한국의 민법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게 없으면 어떡할 거냐. 당사자들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합의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지법, 행위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지가 뭐냐? 계약에 이행되는 것을 말해요. 계약이 이행되는 것. 그리고 그 행위지가, 이제 한국법에는 행위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행위지가 불분명할 때는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어디서 통지했느냐, 그 통지한 장소를 행위지로 보아서 중거법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법도 이 국제사법에 의해서 어떤 국제 계약이나 국제 매매 계약의 어떤 중거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법도 중거법이 되어질 수가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중거법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법 결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가 있어요. 중거법
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중거법이 중요하냐는 뭐 앞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예, 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언어 다르고 법도 다르고 간섭도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들이 결정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국제사법이나 뭐 국제협약이나 이런 걸 따라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실질법적 당사자 이 자치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촉 법이 있다라고 했죠. 실질법적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실행하고 규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어떤 준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을 좀 살펴볼게요. 요 밑에 중간에 실질법적 지정은 무역 계약 자체를 지배하는 법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 자치 원칙에 대해서 정했다거나 아니면 뭐 국제사법에 의해서 정했다거나 있고, 계약의 일부 내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어떤 특정한 법, 특정한 국제 규칙을 정하는 게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입니다. 실질법적 준거법 지정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뭘 정할지는.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과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전체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 방식에 의해서 하기로 양 당사자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해서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준거법을 미국법이나 영국법, 뭐 여기서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미국법이라고 합시다. A와 B가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준거법을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미국법은 뭐예요? 이 계약 자체를 지배하는 법이지만 대금 결제를 뭘로 하기로 했어요? 신용장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법이 신용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질적으로 신용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미국 법이 준거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매도인 매수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FOB 조건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인커텀스 상의 FOB를. 인커텀스 상의 FOB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러면 물품을 인도하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어떤 비용의 분기나 아니면 물품의 어떤 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은 인커텀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입니다. 계약 전체를 지배하는 법과 일단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이행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법 지정이 어떤 공서양속이나 각 국가의 강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장 통일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뭐 UCP가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인커텀스나 뭐 추심 통일 규칙이나 이런 어떤 강행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한국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든지 한국에 있는 거래 당사자가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나라의 실정법이나 강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제사법에 의해서
충돌되는 두 법 중에 어느 것을 중거법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면 실질법적 지정은 중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그 계약 이행과 관련된 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저촉법적 지정의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라는 거죠. 거래 당사자가 지정한 법과 해당 계약 간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당사자가 지정한 중거법하고 그 계약 내용하고 어느 정도 관련 있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영 관련이 없는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비타푸드 프로덕트와 우노스 뭐 시핑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뭐냐면 양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거법을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이 법이 계약의 내용하고 뭐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일본법을 중거법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례의 법원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해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법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중거법으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영국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뭐 진짜 아무런 법도 다 적용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이 선의죠. 선의를 갖고 뭐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잘못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갖고 이행이 되고 그리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공소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 그 계약 내용과 중거법 사이의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중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보면 뭐 여기서도 이제 계속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나오죠. 중거법 결정에 있어서 키는 일단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뭐 뒤에서 나오는 계약 체결지법으로 하니 계약 이행지법으로 하니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서 중거법을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 자치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요번 주 수업 시작하면서도 그렇게 했죠. 이 계약 자유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무한대를 가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시민이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무한대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당사자 자치의 원칙도 제한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인과 4인 간의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국만 놓고 봐도 4인과 4인 간의 어떤 상업 계약에 있어서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한국의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어떤 규제를 받거나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도 그런 식으로 무절제하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인정되는 것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법적 지정의 문제점과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점 모두 다 이 공서양속이라든지 강행법, 그 어떤 국가의 강행법과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고, 실질법적 지정은 별도로 뭐가 있었어요? 계약 전체를 지배하는 중거법과 계약의 세부적인 실행과 관련된 법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저촉법적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계약과 준거법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이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매년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법 개정은 매년 수시로 일어납니다. 한국의 국회가 굉장히 뭐 잘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일을 할 땐 해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민법이나 형법은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법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그 국가가 행정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나 규정들을 정해놓은 이런 행정법들은 매년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또 세법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지 유예 조항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매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세법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저촉법적 지정의 경우에 그 양 당사자가 뭐 합의를 했든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무역 계약이 체결됐을 때의 어떤 준거법과 무역 계약이 이행될 때의 준거법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보통 변경된 법에 의해서 구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법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의 세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들이 결정한,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뀌더라도 그것에 바뀌기 전에 거를, 쉽게 말해서 바뀌기 전에 거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자, 이런 경우이죠.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무역 계약을 합니다. 무역 계약을 하는데 준거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상법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2021년 10월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계약에 성립이 됐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2022년 2월에 한국 상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했다는 걸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때 만약에 그 계약의 이행이 2022년 3월에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3월에 적용되는 한국 법을 적용하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준거법을 결정할 때 뭐만 결정했어요? 한국 상법을 적용한다만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준거법 결정할 때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써거든요. 이 계약을 지배하는 준거법은 뭐 한국 상법에 따른다, 미국 통일 상법전에 따른다, 뭐 미국 물품 매매법에 따른다, 뭐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면 돼요. 자, 근데 실질법적 지정이란 게 계약의 세부적인 이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무역 계약을 했는데 인커텀스 2010에 따른 FOB 계약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언제? 2022년에.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헷갈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2019년 12월에 인커텀스 2010에 따른 FOB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2020년 3월에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인커텀스가 2020년에 들어오면서 인커텀스 2020 버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매매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계약은 인커텀스 2010의 FOB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2020년이 되었고 2021년이 되더라도 양 당사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인커텀스 2010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커텀스 2010을 따르면 됩니다. 물론 인커텀스 2010하고 2020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역계약상 준거법 지정이 저촉법적 지정인 경우에 법이 두 개가 충돌해가지고 뭘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뭘로 한다? 이 저촉법적 결정을 하기 위한 법이 앞서 설명했던 국제사법 혹은
섭외사법, 아니면 저촉선택법,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저촉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한국에도 국제사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중거법을 A법으로 할 겁니까? B법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다 어느 나라 법과 어느 나라 법을 두 개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법을 결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사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제사법을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됩니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어떤 특정한 법을 뭐 결정하면 좋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제사법에 의해서 법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거법을 당사자가 합의하면 제일 베스트. 중거법을 합의를 못했다면 중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저촉법이라든지 저촉선택법이라든지 섭외사법이라든지 국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중거법을 결정하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곳의 법을 중거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이행되는 곳의 법을 중거법으로 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뭐 여기까지 안 오면 좋지만 자, 그래서 계약 체결지법과 계약 이행지법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CIF 계약이나 FOB 계약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이나 인커텀스상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OB의 CIF는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무역계약상 계약 체결지법의 추정은 보통 청약과 승낙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역상무론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면 뭐예요?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된 곳이 계약 체결지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지의 법을 중거법으로 한다는 얘기고, 계약 이행지법은 매도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 행위를 하잖아요. 물품을 선적하거나 뭐 물품을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이행을 하는 장소의 법이 중거법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인커텀스에 나와 있죠. 매도인은 뭐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보통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하는 그 지점, 그 장소, 그게 이제 보통 이행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지법을 추정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 도대체 어디서 결정되느냐를 보면 됩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역상무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 시점이죠. 도달 시점. 그리고 승낙은 뭐 예전에는 이게 뭐 격지자간이든 대하자간이든 영미법이든 한국법이든에 따라서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보내는 시점을 효력 발생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한 의사가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죠. 그래서 뭐 도달주의, 발신주의가 나뉘는데, 지금은 CISG, 비엔나 협약에서 깔끔하게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 체결지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깔끔해요. 계약이 성립하는 거는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이 아니죠.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이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계약 체결지는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는 곳이 계약 체결지예요. 그렇죠? 그럼 승낙의 의사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뭐예요? 승낙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 수출자가 있어요. 청약자예요. 수입자가 있어요. 승낙자예요. 청약을 보냈어요. 이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승낙을 발신했어요. 그 발신해서 이 원청약자한테 도달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계약이 성립되죠.
그러면 이곳이 계약 체결지고 이곳의 법이 중거법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지법을 추정해서 중거법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자, 계약 이행지법은 FOB와 CIF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B와 CIF에 따라서 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FOB는 뭐 제가 FOB, CIF만 예를 들었는데 D 조건들 있죠. DA 뭐 DDP라든지 뭐 DAP라든지 뭐 DAU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그 도달지 뭐 도착지에 의해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니까 거기를 이제 일종의 계약 이행지로 볼 수 있죠. FOB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역 관행상 수출지의 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다 결정적 이게 제가 뭐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다음 시간에 뭐 여유가 되면 그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겠지만 같은 FOB 계약에 있어서도 수출지를 무역 계약의 이행지로 보는 사례가 있고요. 판례가 있고요. 반대로 수입지를 무역 계약의 어떤 이행을 하는 어떤 장소로 보는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가 있죠. 어떻게 단편적으로 얘기가 좀 곤란한 사양이에요. 음. 뭐 그렇고 CI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약이 체결된 장소에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 또한 CIF 또한 이게 뭐 매도인이 물품의 인도는 수출국에서 하지만 또 뭐예요? 수입국에 있는 지정된 항구나 장소까지 어, 들어가는 어떤 뭐 운임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단편적으로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결정하기 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판례도 이제 나뉘는 거죠. FOB 계약이냐 CIF 계약이냐에 따라서 도대체 이행지가 어디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도 좀 나뉜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판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까지 밀어붙인 경우고요. 앞서도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중거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깔끔한 거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합의가 없다면 뭐 상관습을 따르고 상관습이 없다면 국제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것조차 없다면 어떤 뭐 국제사법 중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법들을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중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